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뭐 페이지하고 실제 교재에서 이제 뭐 참고할 만한 판례에 찾아보기 좋게 제가 그 숫자를 적어 드렸는데, 나중에 그 우리가 그 1차 그 시험 끝나고 나면 이 책이 이제 개정판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개정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자료 요거만 더 추가하시고 최신 판례만 더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득권으로 계신 분들은 책을 바꾸게 되면은요, 기억이 흩어져 가지고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책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뿐만 아니라, 예? 그 그래서 보던 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다른 게 뭐 참고할 게 있으면은 그 옆에다 가피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실제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있잖아요. 그 교재 뭐 왼쪽 밑에 있는 어떤 하나의 문장이 갑자기 떠올라 가지고 그게 실마리가 돼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발생을 해요. 형법이든 뭐 다른 과목이든 어떤 과목이든 그런 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을 바꿔버리게 되면 일단 위치 자체도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 기억이 그 부분에 그렇게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책 바꿔가지고 득 봤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우리 2차 시험에서는. 그래서 항상 보던 책을 계속 반복해 보시고 요 자료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순환 하기 전에 문제집을 하나 내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가지고요. 뭐 법무사 기출 문제는 뭐 되는데 다른 문제도 조금 더 어떻게 좀 다듬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됐어요. 그래서 문제집 따라 안 보셔도 됩니다. 사실 1순환 때 우리가 다뤘던 문제 학원 모의고사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하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시험 뭐 한 달 전쯤에 책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그 문제집을 다시 사가지고 여기서 뭐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냥 문제 한번 읽고 범죄명 한번 뭐 참고하는 정도. 그 시간 여유가 되면 뭐 그냥 범죄명 끄집어낸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설에 있는 범죄명 한번 비교해서 보는 정도, 이 정도 참고하시는 거지. 그걸 굳이 뭐 따로 이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제가 모아왔던 모의고사 자료하고요, 그리고 판례 자료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형법은 뭐 매년 그랬습니다만 원래도 뭐 중요한 부분에서 여기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엽적인 부분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있는 자료를 활용하세요. 시험 문제도 보면은 계속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오늘 이것도 좀 우리가 들은 지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보면 역시 평소에 하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형법은 계속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계속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 적응력만 좀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요. 뭐 우리가 시간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됐으면 이제 판례 위주로요. 판례 키워드 위주로 답안지 이제 써야 될 부분, 이거 좀 줄이는 형태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꼭 전부 다 보시고요. 100% 다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점수가 뭐 1점이 나오든 2점이 나오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일단 계속 써내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우리 학습이 되고, 쓰면서, 내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거든요. 써봐야 요령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칫하면 교재에 빠져가지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식으로 그런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항상 시험을 보면서 시험 보는 한 시간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계속 쓰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 작성 요령, 또 우리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순환 때.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채점할 때도 제가 항상 기준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답안을 쓰실 때 범죄명부터 먼저 적고 쓰자는 거죠. 자, 그건 뭐 이미 다들 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자, 문제에서 오늘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자, 1 해서 쟁점의 정리 이렇게 쓰죠. 쟁점의 정리해서 본사안의 경우에 물건을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문제되고, 예? 뭐 살인의 고의가 문제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자, 내가 쓰고 싶은 쟁점을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쟁점의 정리는 맨 첫 번째 문장은 제가 딱 정해 드렸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 갑의 이러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이거죠. 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죄명을 먼저 던져줘야 됩니다. 죄명을 던져줘 놓고 이 죄명의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죄명은 어떻게 찾는 거냐?
이 문제지에 나와 있는 범죄자의 고의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항상 보면서 죄명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를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부분 같은 경우는 예컨대 방화의 고의가 있었죠. 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죠.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 일단 고의가 있었다면 그건 미수가 됐든 뭐 예비가 됐든 어쨌든 그 고의에 대한 뭔가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의를 깜빡해가지고 예를 들어 살인 고의 있었던 걸 갖다 깜빡 놓쳐버려가지고 예? 검토를 안 해버렸다든지 이런 식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큰 감점이 되거든요. 항상 고의와 결과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 포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명이 일단 나오면은 이건 한 절반은 해결된 거죠. 예?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구성요건 부분에서 쓸만한 건 주체, 객체, 행위상황, 결과 발생, 인과관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객관적 구성요건 써주는 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 위주로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별도의 구성조사서 책임질 수 없다 하면 범죄 성립한다. 그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의 문제 있으면은 써주고 없으면 뭐 안 써도 그만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요거요. 죄명이 먼저 나와야 된다. 형법은 이것만 하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 읽으실 때 우리가 관점이 이건 뭐 써야 되냐? 이거 뭐 써야 되냐? 이거 위험한 물건 검토해야 되고 인과관계 검토해야 되고 그렇지 뭐 이런 게는 일단 기본적인 쟁점이긴 합니다만 그거 다 아무리 끄집어내도요. 죄명 못 찾으면 말짱꽝인 거죠. 죄명 못 찾으면. 그 인과관계 뭐 위험한 물건 이거 다 끄집내놓으면 뭐합니까? 죄명이 돼야 된다. 죄명이. 그래서 현주운전 방화치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이거 안 되면 그런 어떤 쟁점들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죄명 써주고 구성요건부터 이렇게 써주는 거 이게 우리가 좀 강조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어저께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거 역시 또 놓치시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이게 이 죄명을 염두에 안 두고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예? 교통사고를 내놓고 교통사고를 내놓고 그 환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도망가면서 살인죄를 검토해 보잖아요. 부작위한 살인죄. 오늘 우리 부작위범 좀 예습해 오셨을 거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살인죄를 검토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망가야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도망가야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도망가야겠다는 고의가 뭡니까 그게? 지금 도주죄를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주죄는 법률에서 구금된 사람, 교도소를 탈출하고 담 넘어서 탈출하는 사람이 도주해야겠다 할 때 그때 그 도주죄의 고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도망가야겠다는 고의가 아니죠. 그거는 뭐가 고의입니까? 지금 살인죄를 검토할 때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고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논하고 있는 범죄명을 먼저 제시를 해줘야 고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명을 던져주지 않고 뭐 고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예를 들어서 뭐 팔 휘두르다가 옆 사람 툭 치고 나서 미안하다 내가 의도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의를 쓸 때는 특정 범죄의 고의를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고의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죄명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서는요. 자, 교재에서 죄형법정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죄형법정주의에서는 사실은 시간적 적용 범위, 그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사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 관련해서는 시간적 적용 범위, 이게 이제 법원 승진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총론 파트에서 형법 총론 파트에서 그 법원 승진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 그야말로 총론 논점요. 자,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를 넣어라. 시간적 적용 범위를 넣어라. 이 죄형법정주의 소급표 금지 원칙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거 하나 최근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책임 파트에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 이거 한번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공범 파트에 예비죄의 공범을 논하라. 요게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범 파트에서 뭐 공범과 신분 문제라든지 필요적 공범 개념, 이런 것들은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 법무사도 기출문제죠. 이거 공범과 신분 문제. 이런 것들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적용 보면은 그러니까 형법 총론 중에서도 총칙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출제 가능성은
따지면 이제 B급이지만 법원 승진이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한번 봐두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7페이지에 보면 소급표 금지 원칙 있죠. 사실 유추에서 금지 원칙은 이게 뭐 우리 논술형으로 나오긴 조금 어렵고 사실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도 사실은 시간적 적용 범위를 넣어라 약수령 형태로 법원 승진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케이스로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형벌법규는 그 행위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처벌돼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 단계 와 가지고 아무리 법률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행시법에 따라 가지고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처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죄행법정주의의 대원칙인 소급표 금지 원칙, 대행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이 사후 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사후로 어떤 그 처벌하지 않던 행위를 갖다가 사후에 법을 제정해 가지고 처벌하는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자, 판례 변경과 소급표 금지 원칙 있죠. 자, 판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판례가 행위 당시에는 판례가 범죄가 안 된다고 하다가 재판 단계에 와서 판례가 변경되어서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걸로 판례 변경해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판례 변경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게 8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 내용이고요.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여기서 이제 재행법주의에 좀 적용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13페이지에 나오는 시간적 적용 범위 이걸 논하라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 문제만 정리하자면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를 논하시오. 이게 문제로 재행법정주의 파생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을 같이 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 행시법주의 있죠. 13페이지 중간 행시법주의 범죄 성립과 처벌 행시법에 따른데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행시법주의 예외가 1조 2항에 있죠. 1조 2항에 그 범죄 후 법률에 변경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구법보다 경한 때는 시법해야 한다. 자, 재판시법이 예외적으로 이제 그 행위자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재판시법을 소급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판시법 소급 적용은 1조 2항 피고인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항인데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이걸 좀 봐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후 할 때요. 범죄 후 할 때 범죄는 범죄 실행 종료, 실행이 종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후 하게 되면 실행 종료 후를 말하는 거죠. 실행 종료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실행 종료 후에 법률이 변경돼야 된다. 그리고 실행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된 것은 법률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범죄 행위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범죄 행위가 실행행위 도중이다. 그러면 범죄 행시 이렇게 할 때 그 행시의 의미는 뭐냐? 행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실행 종료시를 말한다는 겁니다. 실행 종료시. 이게 범죄 행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만약 범죄 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됐다고 치고요. 근데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5년의 징역으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됐다고 치면은 이때 자, 이렇게 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이 됐을 때 나중에 재판받을 때 몇 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돼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이거 틀리죠? 이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범죄 행시 법률이 아니단 말이에요. 행시법은 행위 종료시법입니다. 종료시법. 그러니까 종료시는 5년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료시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조 2항에 보시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경하게 변경됐을 때는 경한신법을 소급 적용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1조 2항 적용되는 거는 이 실행이 종료 후에 변경된 걸 말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변경된 거. 만약 이후에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이 있다가 근데 뭐 3년의 징역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재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실행 종료 이후에 경하게 변경될 때 경한신법을 소급 적용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구성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폐지되게 되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면소 판결을 하게 되고 경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경한신법을 소급 적용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제 교재는 아직 안 나옵니다만, 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 가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재 위헌결정이 나와버렸다. 자, 간통죄의 이야기예요. 자, 간통행위를 했습니다. 간통행위를 했는데, 재판받기 전에 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형벌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나면 이거는 무죄 판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판례예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나게 되면 무죄 판결을 한다. 자, 범죄 구성하지 않으면 면소 판결, 경하게 바뀌면 경하게, 그리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나면 무죄 판결을 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 변경된다고 했을 때 이 변경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법률이 개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